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밤인데 대출에 대해서 가볍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은행권에 대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려고 하면 저도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좀 고심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출 금액이 뭐 장난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내 평생 뭐 돈을 얼마 많이 모아놓지 못한 상태에서 집 한 채 살려고 해도 지금 벌써 광주광역시만 해도 4억, 5억, 내 돈 1억 집어넣고 뭐 3억, 4억 대출 일으켜야 되니까 장난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고요. 근데 여기 그 대출 관련돼 가지고 여러저러 얘기한 것부터 떠나서 대한민국의 그 은행권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요게 지금 대출하고는 좀 상관은 없는데 중앙은행 관련 역사를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부터 간단하게 언급해 봐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관치금융이 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관치금융의 폐해는 어디서 오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한테 먹혔고 일제시대 때 그러한 그 은행들이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 일본은 또 어디서 들어왔냐면 이 유럽의 가장 후진 국가 뭐 벨기에인가에서 이렇게 차용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제 그렇게 되냐면은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뭐 이렇게 은행을 보고 뺏기려고 막 하다가 쭉 뭐 이렇게 좀 안 돼서 여기저기 알아볼 거 아니야. 이게 일본의 일본의 관료들은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은행을 이제 선호했었죠. 그리고 유럽에서 역사적으로 은행들이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기면서 유럽의 은행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가 규제하는 것보다는 선진 은행들은 대체적으로 민간 자본, 민간 기업체들 이런 거 작동되어져서 이렇게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좀 자율적으로 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 연방준비은행도 주인이 미국 정부가 아니죠.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 미국에 있는 일반 은행들이 주주가 되어져서 여러 기업체들이 출자를 해서 만들어 놓는 게 연방준비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정치 세력들은 은행을 이렇게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은행 개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모든 정치 세력들은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견제하고 서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행정부가 또 정치 세력이고 또 임금이 뭐 기고 없고 지금은 이제 뭐 대통령이 되고 있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렇더라 이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한국이 일제에 잡혀져 있고 일본들은 그 관치금융을 엄청 선호했었고 그리고 또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 강력한 그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관치금융이 좀 발달되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대체적으로 중앙은행이 거의 한국은행이 말을 잘 듣죠. 그래서 선진 금융을 보고 이렇게 자꾸 기자분들이 관치금융을 맨날 비난하는 글을 비판글을 많이 써대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조금은 하지만은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관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근데 이제 가장 걱정인 게 지금 10월입니다. 10월 벌써 중순 다 돼가고 이제 남아있는 게 11월, 12월 두 달 반 남았네요. 거의 두 달 반 남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마감이 쳐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은행들이 계속해서 그 대출 규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거죠, 이거.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광역시에서 아파트 가격이 매우 빠른 속도로 오르다 보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가격이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니까 얘를 좀 규제를 좀 가해서
가격을 좀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죠. 너무 빠른 이렇게 본인들은 제가 봤을 때 올리고 싶은 게 목표였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올리려고 했는지 아니면 알고 올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근본적인 이제 모양새는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값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 그 노력을 한다는 거. 그래서 뭐 관치금융을 이렇게 동원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규제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뭐 현재의 대한민국도 관치금융을 지금도 관치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금감원이라든지 재경부라든지 이런 게 일반 시중은한테 직접적으로 막 명령과 오다를 내리죠. 군사정권 때는 뭐 아예 그냥 그 심하게 이제 그런 거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문민정부들이라 그렇게 무식하게는 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가장 큰 포커스는 뭐다? 집값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되어지니까 자꾸 집값이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를 계속해서 대출 규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쪼고 있습니다. 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무슨 곳이다? 여기 보시면 뭐 시중은행 5곳 임계치 뭐 도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은행들 고강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강도 대출을 하는데 막 지점별로 월별로 막 제한까지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은행도 먹고 사는 조직이고 돈을 풀어야 은행이란 것은 뭐 영업이 뭐예요? 은행은 뭐 간단해요. 가장 돈을 자기네들이 많이 버는 방법이 대출을 일으켜서 예금을 받아서 대출 일으키고 에데마진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로 돈 버는 건데 대출을 못 하면 돈을 못 버는 거야 하잖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이제 대출을 막으니까 근데 약간 여기 요 뉴스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말했어요. 토스뱅크 가계대출 60% 소진해졌다. 시중은행 5곳도 임계치에 근접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대한민국은 관치금융이 뭐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 은행 시중은행마다 이렇게 매년 연초에 할당 금액을 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대출은 100조 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은 110조 원, 농협중앙회는 115조 원, 뭐 이렇게 신한은행은 뭐 90조 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할당량이 정해진다고요. 거기에 이제 뭐 매출의 기준이라든지 자산 건전성 여러 가지 항목 등을 평가를 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초부터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대출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뭐 세부적으로 좀 나눠지고 있죠. 뭐 가계대출은 얼마, 뭐 기업대출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워낙 뭐냐면은 아파트 공급도 뭐 이제 적게 했었는데 수요가 공급보다 막 더 많은 가수요까지 되다 보니까 특히 20대들이 30대들이 영끌까지만 해 가면서 아파트를 사다 보니 대출이 제가 보기에는 시중은행에서 빠른 속도로 소진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진되어져 버린 은행들이 대체적으로 어디다? 농협중앙회, 뭐 우리은행, 뭐 이런 게 지금 몇 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신한은행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거의 이제 지금 10월인데 12월 마감까지 거의 소진이 거의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어떻게 한다? 엄청난 규제를 가하게 되고 아예 그냥 대놓고 고객들한테 우리 대출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대출 구매 제가 이렇게 말하기 어떤 뭐 하나은행은 뭐 그게 대출 소진액이 예를 들어서 115조 원이었는데 지금 아직도 70조 원밖에 대출을 못 해줬어. 아직도 많이 남았어. 그러면 그런 은행들은 여전히 대출을 자기 할당량 채우려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은행들이 A은행에서는 안 되는데 B은행은 되고 지점별로도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 지점 저 지점 찾아다니면서 알아보면 그 아파트 대출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게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대한민국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모든 기관, 뭐 정부 자금도 그렇고 제가 직장 생활 해보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상반기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서류가 좀 허술해도 대출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깐깐하게 심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필수적인 서류가 놓쳤다 할지라도 진행을 하고 추가 보강을 해줄 테니 추가 보강을 해라. 예를 들어서 서류 뭐뭐 빠진 거 다시 너 날짜가 지났네. 이거 다시 가져오고. 근데 예를 들어서 10월 달이나 11월 달이나 이런 거 접수하면 어떻게 돼요? 서류 자체를 법인 등기 등본에 아니면 무슨 뭐 주민등록 등본에 예를 들어서 한 달치 이내에 해야 되는데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서류를 통째로 반납시켜버리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의 대출, 특히 이제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대출은 더 쉽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정부 자금 지원금도 그렇고, 지원도 있잖아요. 내가 제일 가서 일찍 가서 지원 신청을 하면, 정부 국가기관이, 그게 무슨 중소기업청이 됐든, 뭐 중소기업공단이 됐든, 뭐 어디든지 모든 국가기관, 공공기관 다 똑같습니다. 일찍 신청하면 굉장히 뭐 좀 널널하게 대출도 해주고 널널하게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똑같죠?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투자 많이 하신 분들 태양광도 봐보십시오. 처음에 신청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서류가 막 리뷰에도 통과시켜줘요. 나중에 서류가 틀린 것은 보강해라 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큰 명령을 내리셨으니까 그 태양광 사업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은행이든 국가기관이든 모든 게 이렇게 초스피드로 빨리빨리 통과시켜주고. 근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지금 뭐 4년차 지금 5년차 되니까 어떻게 돼요? 태양광도 어떻게 되어진다? 허가도 더럽게 안 나오고 심사할 때마다 빠꾸당하고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회 시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트 잔금을 지금 벌써 이제 10월이잖아요. 이거 대출 안 되고 불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방법이 잔금을 1월 한 15일 이후로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은행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은 110조, 뭐 하나은행 115조 이렇게 할당량이 정해진다고. 그 할당량이 언제 져요? 연초에 정해지죠. 연초에. 그럼 연초에 정해질 때는 어떻게 된다? 연초에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은 은행이 돈 벌어야 되니까 대출을 막 퍼주죠. 웬만하면 빨리빨리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죠. 할당량도 채우고 나도 그 다음에 은행 대북의 사람들도 돈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대북에서 돈 벌어야 예금 담당하는 다른 뭐 은행 직원들도 월급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 대출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 대출 잔금을 연초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아파트 사거나 뭐 부동산 사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또 언급하셨어요. 여기 뭐 월세집 나가라는 거냐, 뭐 규제 강화에 그냥 불만 폭증하죠. 욕하고 난리겠죠, 이분들. 뭐 하신 분들 계약금이 뜯기네 마네 난리죠, 난리. 예 타고 속 타고. 그래서 당정청이 이제 뭘 했어요? 주택 기계약자나 주담대에는 기존에 되어졌던 대출 연장하는 것은 그냥 죄 없이 그냥 해줘라, 이런 말인 거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 말한 거죠. 야, 전세 대출 하는 거 서민들이야.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 야, 그냥 이것은 뭐 하라고? 총량 규제에서 아예 예외사항으로 해라. 그래서 그냥 다 해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해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요것도 뭐 했죠? 고승범 금감위원장이 토스 받아서 야, 전세대출 그냥 다 해줘. 총량 규제에서 아예 초과해도 돼. 아예 그냥 그것을 빼버려. 총량 규제에서 아예 빼버려. 지금
요렇게 하다가 전세 대출 못해서 집 못 얻은 사람 나와봐. 선거에 또 쌩 난리 까겠죠. 우리 여당 찍어주네 만에 안 찍어주네 만에 뭐 또 물러나라 마라. 이게 눈에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그냥 그런 조치로 좀 이해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봐보시면은 대출 여력 8조 더 늘어났들 이렇게 뭐 잡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사실 뭐 대출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그냥 해줍니다. 은행하고 대부업하고는 달라요. 은행은 바이어스 비율 8%를 맞추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이어스 비율 8%라는 게 예금 은행이 있잖아요. 예금 하신 분이 8억을 은행에다 예치를 하면 8억 예치를 하고 어떻게 돼? 거꾸로 92억 원을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은행이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전산상으로. 실제 돈을 주지 않아요. 그잖아요. 통장에 그냥 꽂히는 거잖아요. 숫자가 꽂히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용창조라고 그러는 거죠. 신용창조. 그래서 은행에 한꺼번에 찾아오면 뭐 뱅크런이 일어나고 은행이 부도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은 그런 것을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 단위로도 은행과 은행끼리 돈을 꾸어가기도 하고 정부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나면은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금 인출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전세 대출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 것 같고 서민들 그 전세 대출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한 건이에요. 한 건. 물론 이제 집 두 채 세 채 사놓고 내가 전세로 사는 인간도 가끔은 있겠죠. 근데 대부분 거의 99% 전세 대출 사시는 분들은 다른데 집을 사놓고 내가 전세 대출 일으킨 인간들은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예. 전세 대출 살았다는 게 중산층이고 물론 이제 서울에 사신 분들은 40억짜리 아파트에 20억 전세 산다면 그건 뭐 중산층은 아니겠지만은 그건 특이한 사례고 이제 서울은 워낙 집값이 뭐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치지만 자 어쨌든 제가 뭐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대출을 그냥 뭐 이제 아파트를 사거나 뭐 이렇게 하셨을 때 부동산을 사거나 했었을 때 그러니까 특약으로 잔금을 뭐 12월 30일, 12월 뭐 이렇게 뭐 15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대출이 안 나오면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잔금을 1월 뭐 30일이나 2월 말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특약을 써두면 돼요. 써두면 왜냐하면은 내년 1월이나 2월이 내면 대출이 그냥 바로 완화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팅이 새로 되거든요. 세팅이 각 은행마다 수십조, 수백조의 대출 총량이 다시 할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벌써 이제 10월이니까 이 영상 나가지고 또 금방 11월 되고, 그럼 잔금은 통상 부동산 매매 잔금은 한 달, 두 달 정도는 주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한 세 달 하자. 뭐 이렇게 해도 집주인이 뭐 거부할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 아예 계약서를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계약서를 이렇게 쓰셔도 돼요. 만약에 오늘 10월 14일, 15일에 계약서를 썼다. 10월 15일에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예를 들어서 1월 30일 이렇게 쓰면 됩니다. 2월 근데 대출을 알아보고 대출이 빨라지면 어떻게 한다? 12월에도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협의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2022년 1월이나 2월에는 대출 규제가 완전히 새로운 대출 총량이 새로 세팅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비껴갈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대출 관련 소식, 부동산을 매매할 때 대출 관련 소식, 그래서 잔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